내 이름은 김민수.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평범한 60대 남자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한참 어린 시절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 나는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시멘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골목, 비가 오면 온 동네가 진흙탕이 되던 흙길, 겨울이면 바람이 문틈을 뚫고 들어와 방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작은 집.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다. 밤 늦게까지 고단하게 일하고 돌아오던 부모님의 굽은 어깨를 보며 나는 어릴 적부터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복은 물려받은 옷에 덧댄 헝겊 조각들로 여기저기 꿰매져 있었고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겨울 바람을 맞으며 학교를 다녔다. 급식도 없던 시절 도시락은 찬밥에 고작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나는 그것조차 소중하게 먹었다. 아이들은 솔직했다. 냄새나는 교복, 떨어진 운동화, 볼품없는 도시락을 보면 숨기려 해도 금세 알아차렸다. 야, 김민수, 또 고구마 도시락이냐? 너희 집 전기세는 내냐? 저녁마다 촛불 켜지? 아이들의 놀림은 늘 따가웠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고 넘어갔다. 그 무렵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 박영호 선생님. 5학년 담임이셨던 마른 체구에 안경을 걸치신 조용한 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한 선생님인 줄 알았다. 수업 시간 외에는 거의 말을 아끼셨으니까. 하지만 어쩐지 항상 내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눈길 속에는 따뜻한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나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빈 도시락통을 품에 안고 있었다. 점심시간인데 왜 밥을 안 먹니, 민수야? 선생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배가 안 고파서요.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팠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부르셨다. 민수야,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는 말해도 돼. 그 말에 나는 꾹 참았던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는 고개만 끄덕였다. 선생님은 더 묻지 않으셨다. 다만 다음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누군가가 매일 내 책상 서랍에 따뜻한 찐빵 하나, 우유 하나를 몰래 넣어두었다. 도시락이 없어도 점심시간마다 그 따끈한 찐빵 냄새가 내 줄인 배를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나는 알았다.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선생님이 보내주신 것이란 걸. 그날 이후로 나에 대한 선생님의 조용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내 책상에는 새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고 수학 여행비가 모자란다는 소문이 돌 때면 언제나 나도 모르게 그 돈이 채워졌다. 하지만 어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철없고 너무 무지했다. 그리고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세상을 다르게 살고 싶었다. 비 오는 날 물이 차오른 골목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도 나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젠가는 이 좁은 골목을 벗어나 커다란 세상을 살아가야지.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다.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가난은 꿈조차 움츠러들게 말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곧바로 작은 철공소로 달려가 일을 도왔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철판을 나르며 하루를 버텼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기운이 다 빠진 몸으로도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가끔 친구들이 놀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기어코 나도 달라질 거야. 그러나 세상은 내 의지만으로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울며 떡을 팔았고 아버지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로 공사장에서 버텼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 가족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그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긴급히 나를 부르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민수, 장학금이 지급되었단다.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장학금?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별다른 성적도 없었고 특별한 수상 경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셨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넌 분명히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골목길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나도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더 간절해졌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학비를 보탰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것처럼 바쁘게 살아갔다. 그러면서도 나는 한 번도 선생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고 나중에 조금 더 잘 됐을 때 인사드리자고 마음속으로 미루기만 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다짐하며 앞만 보고 달렸다. 그리고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낡은 교복이 마지막이었던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흰 봉투를 하나 내 손에 쥐어주었다. 대학은 꼭 가야지 민수야. 봉투 속에는 몇 년 동안 모아두신 돈, 그리고 자그마한 용돈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돈을 움켜쥐고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다. 장학금을 신청하고 입학금을 대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막노동, 신문 배달, 식당 서빙,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밤 강의실에서 펜을 쥘 수 있다는 것, 내 이름이 적힌 학생증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새로운 세계는 거칠고 눈부셨다. 교정 안을 거니는 아이들은 비싼 운동화를 신고 최신 가방을 들고 다녔다. 반면 나는 낡은 청바지 한 벌로 사계절을 버텼고 밥값을 아끼려고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지냈다.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조용히 나를 믿어주었던 한 사람, 박영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입학식 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 저 잘 살아보겠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아침 수업에 겨우 맞춰 출석하며 버텨야 했다. 시험 기간에는 캔커피 하나로 밤을 새우고 학점 하나를 더 따기 위해 친구들 몰래 독서실에 처박히기도 했다. 가끔은 지치고 외로웠다. 부모님에게는 힘든 티를 낼 수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넌 반드시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그 한마디가 마치 등 뒤를 밀어주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어렵게 첫 직장을 얻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명함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나는 세상에 작은 발을 내디딘 것이다. 조금씩 월급도 들어오고 작은 월세방도 마련했다. 어릴 적 좁디 좁던 골목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 이름으로 계약한 방이었다. 그때쯤부터였다. 선생님의 소식이 뜸해지기 시작한 것은.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다. 명절이면 올해는 꼭 찾아뵈어야지 생각만 하다 지나갔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선생님은 내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빚진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 빚은 돈으로도 말로도 쉽게 갚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른 채 있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냉정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첫 직장을 얻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책상 서랍 하나에 내 모든 젊음을 쓸어 담고 텅 빈 사무실을 나섰던 그날, 하늘은 유난히 높고 쓸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한때 꿈꾸던 평범한 삶,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 나를 믿어준 선생님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가겠다는 약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나는 세상과 싸워야 했다.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해고를 당하기도 했고 번듯한 스펙 없이 더 좋은 자리를 노리기란 쉽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던 날들, 구겨진 이력서, 연락 없는 면접 결과, 하루가 다르게 퀭해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어떤 날은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혼자 울었던 밤도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성공했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에서 괜찮은 어른이 되어갔다. 나는 그저 그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선생님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밀어냈는지도 모른다. 자신 없고 비참하고 창피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간단 말인가.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과로와 무리한 노동으로 망가진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어머니는 나를 걱정했다. 민수야, 너는 괜찮지?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가족조차 지켜낼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외쳤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서 언제나 선생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생겼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비록 작은 일자리였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삶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나는 끝끝내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했다. 핑계였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 안의 작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지금의 나를 실망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된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나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문득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박영호 선생님 별세, 장례식 땡땡병원 땡땡호실. 눈앞이 하얘졌다. 몇 번을 다시 읽었다. 박영호 선생님 별세? 숨이 막혔다. 가슴 한쪽이 쿵 하고 꺼져내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지하철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다. 땡땡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떨렸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택시 안을 울리는 라디오 음악,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 늦지 말아야 해. 제발, 제발.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숨이 찰 정도로 뛰어갔다. 조문객들 사이로 겨우 길을 찾아 들어섰다. 그리고 하얀 국화꽃과 영정사진 앞에 선 순간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영정석 선생님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내가 이제야 이곳에서야 선생님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이제 왔을까? 왜 그토록 미뤘을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었다. 조문을 돕던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고인과 어떤 사이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말로도 이 빚진 마음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혹시 김민수 씨 맞습니까? 중년의 남성이었다. 선생님이 조카라고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삼촌께서 남기신 겁니다.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지 한 장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다. 민수야,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나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넌 꺾이지 않는 아이였다. 혹시라도 나를 잊었더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으니까. 민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란다. 가끔 힘들 때 내 목소리를 떠올려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너를 늘 응원했던 박영호 선생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숨죽여 울다가 나는 결국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빈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서럽게 울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나를 조용히 믿어주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랑을 끝끝내 갚지 못한 채 이제야 겨우 마주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는 나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다. 괜찮다. 충분히 잘 해왔다. 나는 선생님의 마지막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겼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오래도록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 추운 겨울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처음으로 따뜻했다.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가 내게 큰 선물을 남긴 것이다. 괜찮다. 넌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짧은 문장이 몇십 년 동안 나를 옥죄던 죄책감을 풀어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남들과 비교하느라, 스스로를 채찍질하느라 진짜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선생님의 마지막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는 내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기로 했다. 서툴러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남들보다 앞서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내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로 나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만 바라보느라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노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렸고, 알바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억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건 거창한 봉사나 기부가 아니었다. 그저 박영호 선생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조용히, 말 없게,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어느 날 작은 습관이 된 메모장을 넘기다가 내가 써놓은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선생님이 내게 남긴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선생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선생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사랑은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다. 나는 믿는다. 조용히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삶의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 우리를 지켜봐준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상세 보기에 있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기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